얼마 전 저는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차분히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 여전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후회와 미련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제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요즘은 온몸에 힘이 빠져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제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큰 며느리가 제 곁에 앉아 한 사람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도 제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이 이야기를 쓰기로 했고 여러분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평범한 삶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따뜻한 말을 남겨주신다면 그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쌀과 양파로 유명한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5자녀 중 셋째였고 아들 셋과 딸 둘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큰 형은 집안의 장손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둘째 형은 학업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막내 남동생과 여동생은 부모님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던 저는 항상 모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집에서 제 역할은 늘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이로서의 사랑을 받았지만 저는 일꾼처럼 살아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부모님의 땅 일부를 물려받았지만 그 땅은 농경지의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쓸모없고 방치된 외딴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중 마을 수장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사교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당신이 좀 외로워 보였어요. 라고 말하며 당신에게 대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고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5명의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가난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8세였고 막내딸이 겨우 3살이었을 때 남편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와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먼저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제발 눈을 떠보세요. 죽은 남편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마음껏 울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는 밭으로 나가 농사를 짓고 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먹을 채소를 길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 막내딸을 등에 업고 재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큰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때 겨우 14살이었지만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막내는 제가 재울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지훈은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훈과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공장에 취직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훈과 저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고등학교는 꼭 가야 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널 무시할 거야. 너는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다녀야 한다. 지훈은 마지못해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저는 그가 희생을 감수하며 저를 돕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훈과 말한 것처럼 둘째 아들 정구는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지훈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공장에서 만난 착한 아가씨와 결혼했고 둘째 정구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제 곁에 남은 건 셋째 아들 우진뿐이었어요. 우진야, 너도 형들처럼 시골을 떠나 너만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저는 이곳이 좋아서 여기에 남고 싶어요. 농사일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진은 4명의 자녀 중 가장 성숙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농사일을 하며 4자녀 중 가장 늦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후회와 미련을 느끼지만 제 자녀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난 모습을 보면 그래도 기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글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우진과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 자녀가 모두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에야 나는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우진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날, 나는 집에 혼자 남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진과 드디어 가족을 꾸리게 되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얼마나 예쁘고 친절한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녀에게 따로 집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더 기쁘다고 하더군요. 참 달콤한 말이죠. 우리 첫째 며느리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둘 다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이들은 모두 짝을 찾아 떠났지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않네요. 사진 속의 당신은 마치 언제라도 나에게 장난을 칠 것처럼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많은 걸 겪었죠. 아이들이 잘 자라서 좋은 짝을 만난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70을 넘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나인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늙고 허약해진 나를 보니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동시에 내가 겪은 인생의 굴곡들을 떠올리며 나도 어느새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기복은 대부분 아이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셋째 아이들은 어렸을 때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고 그들의 아내들도 참 효도하고 착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내 남편을 닮아서일까요? 하지만 문제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었죠. 똑똑했던 둘째 아들은 30대에 몇 가지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도박까지 손대게 되었죠. 그 결과 그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떠났습니다. 이혼 후 둘째 아들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그는 어머니인 나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100만 원 정도만. 또요. 지난달에도 50만 원을 빌렸잖아. 갚을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 맞니? 집에서 술만 마시는 건 아니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사업할 때 아무 도움도 안 주셨잖아요. 지금 돈 좀 빌려주는 거 가지고 잔소리 하시려고요?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계속 잔소리하는 건 그만하시고 빌려줄 거면 빌려주시고 안 줄 거면 마세요. 엄마, 내가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500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몰래 또 엄마한테 돈을 빌렸어? 경마장에 가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첫째 아들의 꾸짖음에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가족들 중 누구도 큰아들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죠. 그때 막내딸이 나섰습니다. 형, 언젠가 둘째 형이 혼날 줄 알았어. 이제야 정신 차리겠지. 막내딸이 둘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연아, 너도 똑같잖아. 이번에 다단계 사기당한 거 형부가 모은 돈 다 날렸잖아. 형부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우리 엄마한테 와서 돈 달라고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승연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그걸 말했어? 내가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자 첫째 아들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한 게 아니라 셋째가 본 걸 나한테 말한 거야. 그날 추석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지훈과 두 남매를 꾸짖었고 그 후로 둘째와 막내딸은 더 이상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전혀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면 나와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듯 나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이후로는 추석이나 명절 때에만 얼굴을 잠깐 비추고 떠나기 전에 내 집에 들러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날 나는 몸이 좋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훈가, 무슨 사고가 났어요. 지훈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독가스가 누출되었고 지훈가 중태입니다.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밝고 쾌활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아들이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훈의 번호를 다이얼했죠. 그가 곧 전화를 받아 네, 어머니 라고 대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이 번호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넷째 아이를 데리고 지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병실에 누워있는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의 장례식 내내 나는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갑자기 고열과 심한 복통이 찾아와 나 또한 병원에 입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늙고 약해진 몸은 결국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들이 돌아가며 하루에 2번씩 찾아와 주었고 그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간신히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남의 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통제할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야. 내 큰아들 지훈이야. 내 아버지가 처음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아버지는 늘 말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지. 그런데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떠나는 거니. 그동안 아버지를 대신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구나. 이제는 편히 쉬어라.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억눌린 감정도 다 풀어내렴. 아버지께 내 안부를 전해줘. 지훈과 떠난 후 내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나를 친어머니처럼 돌봐주던 큰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목포에 있는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큰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점점 낯선 사이가 되어갔죠. 목포로 떠나기 전 큰 며느리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힘든 시간에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아이들과 함께 혼자 지내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괜찮아. 너도 힘들지. 지훈가 없어도 아이들 잘 키우고 밥은 거르지 말고 잘 살아. 나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나 걱정은 말고. 나는 큰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참아내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걸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셋째 며느리에게 나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나섰고 그제야 나는 홀로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큰아들 지훈아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슬픔 속에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 넘게 복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잦은 설사를 했습니다. 결국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몸은 늙었지만 이번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악성암이었고 이미 다른 장기로 광범위하게 전이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말에 나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 셋째, 막내딸까지 모두 내 집에 모였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나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 그 마을 구석에 있는 땅, 재개발이 확정됐다고 들었어요. 보상금이 3억 8천만 원이라던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미리 물려주실 수 있지 않나요? 내 병세보다 먼저 상속을 요구하는 둘째의 말에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몇 달 전 나는 그 쓸모없던 땅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둘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상속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무심해도 내가 이렇게 위독한 상태에 처했을 때는 적어도 눈물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너무 상처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큰 며느리에게 노려보더니 병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막내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는 황폐해진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을 줄이야. 그제야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셋째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여행 가자. 형이 말했던 것처럼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로 떠나야죠. 꼭 모시고 가드릴게요. 그러나 둘째 딸과 막내딸은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 가족은 남해의 한산반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로 펼쳐진 작은 섬들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는 경치 좋은 전망대에 앉아 햇빛에 따라 변하는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가족들에게 준비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어. 마을 수장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 솔직히 이번 병으로 깨달았어. 이제 내가 살아도 6개월 남짓일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다 정리하고 싶었어. 아이들과 손주들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병을 앓고 나서야 알았어.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를 말이야. 내 가족은 여기 있는 너희들과 손주들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이제껏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내가 받은 토지 보상금이 3억 8천만 원이 아니었어. 8억 2천만 원이었지. 순간 아이들과 며느리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죽을 때까지 돈은 꼭 남겨둬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이 업신여기지 않아요. 정확히 얼마 있는지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촌장의 말이 옳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금액을 적게 말했었죠. 만약 그때 돈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은 남은 돈을 모두 가져갈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유언장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생명보험금은 큰 며느리에게 돌아갈 거야. 원래 지훈과 내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줬는데 지훈과 세상을 떠난 후에도 큰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면서까지 스스로 보험료를 계속 내왔지. 그래서 변호사에 따르면 큰 며느리가 수혜자가 돼도 다른 자식들이 보험금에 대해 청구할 수 없대.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골 집과 노는 셋째에게 줄 거야. 함께 농사짓던 아이에게 주는 게 맞지. 남은 재산은 손주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충당할 만큼 나눠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둘째 형님과 막내는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요즘엔 자기 몫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걱정 마라. 변호사와 미리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둘째 딸과 막내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엔 짜증내며 거절하더니 내가 유언장을 언급하자 서둘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이에나 같았죠. 나는 그들에게 유언장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소송을 걸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빌려준 돈도 다 기록해뒀어. 강제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내가 먼저 세금 폭탄을 맞을 테니 미리 증여 신고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 그건 빌린 돈이잖아요.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지금 당장 갚아. 지난달에 신용카드 청구서도 못 갚았다고 하지 않았니? 저도 그 돈으로 카페를 열었어요.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나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준 건 가족이기 때문이었어. 너희가 내 자식이니까 준 거였지.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어가는 귀찮은 노인으로 취급했어. 이제는 생각해야겠구나. 너희를 여전히 내 가족으로 생각할지 말이야. 내 돈을 갚고 싶지 않다면 당장 증여세 신고라도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 신고할 거야. 아무도 내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빌려간 돈은 상당했고 그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될 테니까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모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기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둘째와 막내는 각각 1억 가까운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부탁드려요. 증여세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어요. 저희가 사업에 투자할 돈을 모두 모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엄마, 남편은 제가 피라미드 판매에서 잃은 돈을 갚기 전에 어머니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번 한 번만 부탁해요. 막내딸은 간절히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셋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들을 집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둘째와 막내는 번갈아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와 막내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셋째 아들도 엄마, 증여세를 내기 위해 돈 좀 빌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둘째는 급한 돈을 마련하려고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 파트너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차갑게 둘째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남편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돈을 구할 곳이 없어 동네 저축 모임에서 돈을 횡령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웃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돈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생각해보니 그들에게 돈과 사랑을 너무 아낌없이 줬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듣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의지에 따라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인데 저를 돌보다가 늦둥이를 잃게 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자 셋째 며느리와 큰 며느리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잘 지내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큰 며느리는 저를 목포로 데려가 손주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젊고 활기찬 며느리를 돌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주 주말마다 그들이 찾아와 주니 요양원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환자들, 특히 같은 나이의 어르신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평일에는 젊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서투르게 시를 쓰고 산책로에 핀 야생화를 그리며 하늘의 구름을 관찰하는 여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요즘은 체력이 떨어지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영양제를 추가로 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는 것이 힘들어지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겠죠. 이 글도 제 부탁으로 큰 며느리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맙고 또 가슴 아픕니다. 내 인생의 76년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약간의 돈과 배신의 기억뿐입니다. 돈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특히 둘째와 막내를 떠올리면 아직도 씁쓸합니다. 말솜씨가 좋지 않아 여러분께 지루하게 들릴까봐 걱정이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제가 잘 살아왔다고, 잘 해냈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격려가 병원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